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의 앤드루 세먼 이사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특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매우 짧게 한 3분 이내로 저의 인사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학자들이 편찬한 반일 종족주의가 라는 책이 지난 3주간 베스트셀러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올바른 대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다는 어떤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앤드루 세먼 이사께서는 제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특이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은 15세기 이래 또는 18세기 이래 조선시대부터 지난 그러니까 5세기간이나 3세기간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특이한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18세기 이후 급격한 쇠퇴와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왕조는 중국 주변에 중화 제국주의의 국제 원리를 자기의 국가 원리로 삼는 대단히 독특한 소규모 문명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19세기 이래 중화제국의 해체와 함께 조선 왕조도 19세기 이래에 심각한 해체, 붕괴의 위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1910년에 대한제국의 일본 병합이었습니다.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독립은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이룩한 정치적 업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과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세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그 속에서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자기 정체성에서 지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과 바람직한 역사적 정체성의 모색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는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 결과가 바로 이 저희들이 편찬한 반일 종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인지 좋으니까 책에 관련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강렬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조선 왕조를 매우 아름다운 선비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악하고 강폭한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조선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했고 일본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교육, 역사의식을 가지고 결코 대한민국은 선진사회나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사회나 선진정치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나라와 매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반일 감정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한 위기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도전이 반응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듯이 많은 한국인들은 이 책의 긍정적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각, 새로운 역사 해석이 등장했다. 뭔가 새로운 어떤 갈릴레오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역사 해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전통적인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뭉쳐진 그와 같은 어떤 사회, 정치 세력이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적대적인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지난 20, 30년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겪어온 것들입니다. 그 대부분의 비판은 감정적인 거나 선동적인 것이었으며, 아카데믹한 진지한 비판으로서 이 책의 학술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그런 비판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국의 자유시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른바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자유시민을 대표할 만한 역사의식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정치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자유한국당이나 오늘날의 민주당이나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전부터 오늘날 한국의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일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차례 걸쳐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하는 정치가, 자유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그것에 입각한 역사의식으로 훈련된 정치 세력은 아직도 매우 미숙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할 만한 지성이나 용기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씀하신 질문에 지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큰 혼란의 와중에 있는가, 위기의 와중에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쉽게 간명하게 다시 정의하자면은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적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인들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만 이 사회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는 evil입니다. evil. 그러나 그런 중세적인 evil은 근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evil이라는 것은 비실용적인 것이거나 좋지 않은 정도,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중세적인 선과 악의 관점에서 그러한 기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손녀가 유치원에 다녀온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은 우리의 원수래요.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정교조 교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현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공할 만한 교육이 악의
원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대를 통해서 전승되는 불변의 적대 감정, 그것이 바로 종족주의의 핵심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70년간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혜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그 영혼과 생활에서부터 자유로운 많은 적지 않은 시민계층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역사관, 역사 해석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책이 그들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선전도 없이 입소문으로 새로운 역사책이 나왔다는 광범한 어떤 그 자발적인 광고 효과와 더불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책을 출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편집을 구상한 것은 10년도 더 된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부터 이승만 학당에서 이승만 TV라는 유튜브 강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작년 11월부터 처음 5개월간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이승만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강의를 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연후에 이 한국의 민족주의의 문제성,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의 민족주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야말로 한국 자유주의의 최대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의를 한 30회 정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월부터 책을 편집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지난 7월 초에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왜 하필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대답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노다마라든가 양국 간의 협의는 연구자의 연구를 제약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그것을 넘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자료와 함께 새로운 학설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학문의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전통설과 달리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가 대략 한 3,500명이나 600명쯤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정 시점의 숫자가 그러했는데 유경험자의 총수를 합하면 한 7,00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7,000명 정도 되는 일본군 원위안부들의 그들의 모집 과정, 그리고 노동 과정, 그리고 이후에 남은 인생의 과정, 그 자체를 하나의 전체적으로 부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주장하신 정언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원위안부들이 제출한 정언은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는 제가 혁명적으로 주장한 한 가지 사실은 1942년의 예를 든다면은 조선 당시 한반도와 만주와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에 걸쳐서 모두 19,000명의 당시 표현입니다만은 작부와 창기와 예기가 존재했습니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죠. 그 중에 일부가 19,000명 중에서 3,500명 정도가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주장, 막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 19,000명의 모지 땅과 3,500명의 일본군 위안부가 질적으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학계가 저희들이 제기한 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학술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책에서 다 해명하기도 한 문제입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로 된 한국인 여성의 수가 20만 명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는 가공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위안부가 20만 명이라면은 일본군 위안부 전체 수는 무려 한 7, 80만 명이 되고 맙니다. 일본군 숫자가 한 250만 명, 280만 명 정도 되는데 250만 명, 280만 명의 군대가 7, 80만 명의 위안부를 거느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20만 명 위안부설은 또는 심지어 3, 4만 명 위안부설은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가공으로 지어진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노예설은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제기되었고 정치적으로 채택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널리 유포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노예의 기본적인 특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LA 다저스에 있는 유현진도 LA 다저스 팀의 노예죠. 그러나 노예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활동한 조선인 여인들에게 그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그들이 당초 위안부가 되기 과정에서 그의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받았던 전차금을 상환한 뒤에 폐업을 하거나 이동할 자유가 없었느냐. 저희 책에서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안소에서 종사한 여인들이, 위안부들이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소득도 없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안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위안소 운영 규칙이라는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안소에 관한 운영 규칙이 남아 있고 그 운영 규칙에 의하면은 위안소를 방문하는 일본군은 그 이용 시간과 계급에 따라서 소정의 요금을 반드시 선불로 또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위안부들의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은 그 규정은 대체로 정확하게 엄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위안부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매우 공고하고 고달픈 처지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뭔가에 성공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부들이 전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노예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성에 약치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또는 납치되었는가, 노예 사냥과 같은 형태로 납치되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선입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1941년에 1년 내지 2년에 있어서 일본 제국권 한국, 만주, 일본, 중국, 동남아를 포함해서 약 한 19,000명의 여인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500명 정도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1937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시작할 때도 크게 이야기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조선과 만주에는 군 주변에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곽이 있었습니다. 소위 작부와 창기와 얘기들이죠. 37년도에 위안소 제도가 설치가 되자 그 유곽의 일부가 위안소로 지정이 되고 거기 종사하는 여인들이 위안부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3,500명 가운데 약 3분의 1의 여인들은 기존의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인들이 신분 전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일본군 위안부의 관계가 매우 연속적인 것을 실정적으로 매우 리얼하게 명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게 모집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실로서 이미 상당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1937년에 개설되기 이전에 20년 전부터 공창제도라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창제도에 어떤 여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인의 개인적인 의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호주가 유곽에 취업하는 것을 동의하는 취업 승낙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어떤 유곽으로 여인을 보내는 주선업자들이 매우 가난한 거지와도 같은 그러한 가난한 최하층의 부모들에게 찾아와서 자녀들을 유곽에 보내라고 상당한 전차금을 제시하면서 권유를 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유혹에 부모들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사실입니다. 1937년 위안소 제도가 생겨난 이후에 주로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위안소 시장이 열렸습니다. 거기로 여인들이 위안부로 그러니까 중국과 동남아에서 새롭게 개설된 일본군 위안소로 소녀들이 리크루트되는 과정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전 20년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자유의사의 입각에서 갔다 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매우 가난한 거지와도 같이 하루 3끼 식량을 잊기도 힘든 매우 가난한 계층의 보호자들이 그들의 어린 딸을 주선업자들에게 취업 승낙의 형태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소녀는 울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어느 소녀는 매를 맞으면서 끌려갔습니다. 주선업자에게. 어느 소녀는 가난한 집을 탈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쾌하게 주선업자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소에 도착해서 그들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인간 삶의 복잡한 측면들을, 그 리얼한 실태를 이 책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책을 진지하게 읽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이 책을 두고 위안부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위안소에 갔다 온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출간된 직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지난 30년간 정확하게 말해서 지난 28년간 이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 정대협으로 널리 알려진 그 단체와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이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해외 여행을 다녀오느라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또는 징용 전 시기에 일제 말기 있었던 전 시기의 징용 문제를 둘러싼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역사인식, 그 종족주의적 특질,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그 비과학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 장래에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샤머니즘적인 그 주술적인 그 역사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녀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일본은 우리의 원수래요 하는 이런 식으로 유아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행동하기에는 대단히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 한 명의 정치가도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근거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단 한 명의 정치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역사가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뭐 어찌해야 좋을지를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용공 사진들이 일단 먼저 뉴욕타임스 스퀘어에서도 공개가 됐었고 역사 기념관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 봄에 초등학교 그 역사 교과서에서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지적이 되어서 수정이 되었으나 지난 8월에 또다시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각기 개별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뉴욕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또는 한국에 잘 알려진 박물관의 전시물에서나 또 역사교과서에서 전 시기에 일본의 탐방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라고 제시된 사진이 실제로는 1920년대 일본인 최하층 노동자의 사진이었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계속 박물관이나 교과서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해해야 좋은가? 참 매우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종족주의란 말을 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무논리의 불변의 적대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전선동을 하죠. 선전선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일본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의 역사에서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통계 시대가 열리는 것은 1905년 또는 1910년부터입니다. 근대 국가는 그의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적 통계를 정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1905년에 한국 땅에 들어온 통감문화, 1910년에 조선 총독부는 그러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통계가 선전 통치의 선전의 목적으로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간혹 듣곤 합니다만은 그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힘든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고 선전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여러 종류의 통계가 연속적으로 애뉴얼리 작성되는데 그 통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점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는 본국정부에 대한 보고라든가 또는 조선총독부 내부의 그 여러 부처 간의 어떤 협조를 위해서 통계를 작성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조선인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통계를 작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독자의 책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약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책에서 저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기존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집단적인 편견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글에서 글을 써보신 분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수의 시점을 유지하면서 짧은 분량으로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의 책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편견, 그들은 노예 사냥을 당했다, 발레트에서 공장터에서 길거리에서 강제로 납치되었다, 감금이 되었고 얻어맞고 한 푼 벌지 못하고 노예적으로 그들의 성을 약취당했다 하는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교육 자체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조선 총독부의 치안 정책이 과연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가? 그때 그렇게까지 관점을 확대시키면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창제는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부모가 가기 싫은 딸을 주선업자에게 내보내는 것,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죠. 그러나 당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30년대가 되면은 일본에서는 공창제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또 공창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일본에서는 끌려가는 어린 소녀들의 자유의사까지도 확인하라는 그러한 치안 행정이 펼쳐집니다.
조선 총독부 내에서는 그런 치안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밝히는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딸을 나가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부모의 행위는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그 모순의 복합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방 이후에 1960년대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우리 안의 위안부,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반성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가, 그 문제를 저는 마찬가지로 제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 국가의 적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의 전공 영역 또는 저의 판단 수준을 넘는 질문이라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주제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마음을 열고 더 이상 역사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 외교적인 갈등을 해온 어떤 지난날의 행태를 중단하고 역사를 진지한 성찰의 대상으로 돌리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매우 유리한,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도, 동아시아의 경제도 더욱더 영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한 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비판을 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이 위안소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적, 법적 근거 위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것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물론 일본까지 연구를 포괄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법과 제도의 문제를 통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던 책입니다. 통계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어떠한 기초 위에서, 어떠한 법과 제도의 기초 위에서 위안소나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는 매우 자의적이었습니다. 그 점을 연구사의 반성으로서 저는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120명 정도 내지는 170명 정도 여인들의 원위안부들의 정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언이 갖는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생존 위안부들의 이 과연 어느 정도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느냐 하는 그 샘플의 대표성의 문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 전의 일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정언이 갖는 일관성이나 신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라면 누구나 회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언이 반복될 때마다 정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현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가변적인지 여러분 인생사를 돌아보시면은 개인의 기억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끌려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그것을 제시한 간단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언젠가 글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매우 가난한 계층의 보호자들이 어린 딸을 팔 때 어린 딸이 울면서 끌려가고 뇌를 맞아서 끌려가고 또는 가난한 집안을 폭력이 난무하는 집안을 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서 나가고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가겠죠. 그럴듯하게 일본식의 그 육아 건물이 밖에서 보기는 얼마나 멋집니까?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 곳에 간다. 밝은 미래가 거기 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린아이가 거기에 쏘가 넘어갔죠. 그 정원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가 깨어서 나가기도 하고 부모의 폭력을 피해서 가출했다가 인신매매업자들의 호적에 양녀로 입양되기도 하고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역사의 진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세히 읽지를 않아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통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린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집을 나가는 그 과정, 그 몇 가지 케이스로 저는 모든 경우를 거의 다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얼한 역사입니다. 그게 리얼한 역사예요. 제 얼굴이 경직되었다고 합니다만 강의실에서나 세미나실에서 제 얼굴은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담을 섞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경직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게 제도 학파적인 전통을 따라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좋은 제도는 한 사회와 국가를 흥하게 하고 나쁜 제도는 한 사회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저는 조선 왕조는 19세기 말 조선 왕조는 나쁜 제도로 인해서 심각한 체제 해체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2세기에 들어와서 일제는 그들의 통치의 목적으로 한국을 영구히 그들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편입하고 동화시킬 목적으로 소위 건대라는 제도를 이식을 했습니다. 제가 일제의 조선 지배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모든 주장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책 출간 이후의 반응과 그와 관련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전망에 대해서 대한 저의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저는 앞서도 이 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보수와 진보 그러한 대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문창극이라는 어떤 분을 총리로 지명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한 연설을 가지고 그것을 친일파 연설이다는 매우 근거가 없는 어느 신문, 어느 기자의 그 공격 하나에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것은 정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자유론, 그 자유론을 신봉하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인생살이 자세에 충실하면서 자유인의 사회,
자유인의 경제, 자유인의 정치, 자유인의 국제정치, 국제관계, 자유의 동아시아,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출현할 수 있느냐? 저는 매우 그 점에 관한 좀 비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매우 느리겠지만은 그런 정치 세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좀 더 늦게 30년 이내에 등장하게 되겠죠. 하늘이 더우신다면은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3주간 해외에 있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원인 제공은 저는 한국 정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극구 부정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1965년도에 양국 관계가 45년 이후 20년 만에 정상화될 때 체결한 양국 관계의 기본 협약을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반한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한국 정부와 또는 한국 국민의 한국 정치가 앞으로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협조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우리 한국 내부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마도 기다려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35년간 또는 40년간 제노사이드라고 할 만한 그러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인도 통치를 보더라도 때때로 영국의 기마병들이 비무장 상태인 인도의 군중을 돌진해서 학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통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관총을 앞세운 무력적인 통치입니다. 식민지 통치는 결코 선교 사업이 아니죠. 군대를 앞세운 물리적인 탄압 과정입니다. 일본의 조선지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노사이드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인류가 시효를 두지 않고 추궁할 만한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 어떤지 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선의 통치 40년간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3.1운동 당시에 그 일본 경찰의 폭력적인 억압에 따른 사상의 문제라든가 제한미 교회 문제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어떤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점 역시 굉장히 논쟁적입니다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에 편입된 영토로서 그 지위가 인정되었고 그 건원은 연합국에 의해서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 없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미사상의 채권 채무가 해결되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고 국제적 협약에서 명시되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전쟁을 했다는 그와 같은 의식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